몽골군이 명활산 고개를 넘었다 합니다. 승려의 손에 들린 물동이가 흔들렸습니다. 탑 위 풍경은 바람도 없는데 울렸습니다. 저 탑이 불길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몽골의 침입이라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한때 신라의 자부심이자 백성들의 희망이었던 황룡사 9층 목탑은 결국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황룡사지에 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들은 아직도 그 탑을 떠올립니다. 과연 황룡사 9층 목탑은 왜 사라졌을까요? 경주 출신 문화재 스토리텔링 강사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오래된 기록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장 선덕여왕의 불안한 나라. 때는 신라 선덕여왕의 시대였습니다. 밖으로는 백제와 고구려가 국경을 압박했고 안으로는 여왕이라는 이유로 선덕여왕을 못마땅하게 보는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덕여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신라에 필요한 것은 칼과 창 외에 백성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큰 상징이라는 것을. 당나라에서 유학 중이던 자장율사는 태화지 부근에서 신비한 존재를 만났다고 전해집니다. 그 존재는 황룡사의 호법룡을 말하며 신라로 돌아가 9층탑을 세우라고 일렀습니다. 귀국한 뒤에도 자장은 그날 들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달빛 아래 황룡사 터를 바라보자 누런 안개가 용의 등처럼 길게 흘렀습니다. 자장은 누런 안개를 바라보며 태화지에서 들은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탑은 흔들리는 신라의 마음을 붙들고 외적의 두려움 앞에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 될 것이다. 다음 날 자장율사는 선덕여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전하, 진흥왕께서 시작하셨던 황룡사에 9층 목탑을 세우셔야 하옵니다. 신하들의 눈빛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지금 나라가 위태로운데 그 거대한 탑을 꼭 세워야 한단 말입니까? 자장율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탑은 그냥 불탑이 아니옵니다. 신라를 위협하는 9방향의 재앙과 외세를 누르고 전쟁 소문만 들려도 문을 닫던 백성들이 탑을 보며 다시 장터로 나올 수 있는 그런 탑이 될 것이옵니다. 선덕여왕이 물었습니다. 왜 하필 9층입니까? 자장율사가 대답했습니다. 9은 사방과 8방을 넘어 나라를 둘러싼 모든 위협을 뜻하옵니다. 9층에는 신라를 위협하는 9 세력을 누르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사옵니다. 선덕여왕은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회의장 끝에서 몇몇 귀족이 서로 눈짓했습니다. 선덕여왕은 그들을 한번 바라본 뒤 자장에게 물었습니다. 탑을 세우면 백성이 달라지겠습니까? 자장이 대답했습니다. 탑 하나가 적의 창과 칼을 다 막을 수는 없을 것이나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어머니가 올려다볼 수 있는 탑이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모르옵니다. 마침내 선덕여왕이 눈을 떴습니다. 좋습니다. 황룡사의 9층 목탑을 서둘러 세우라. 조정의 신하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장 백제에서 온 장인. 9층 목탑은 기도만으로 세울 수 없었습니다. 목재를 고르는 일, 기둥을 세우는 일, 층을 쌓는 일, 바람과 무게를 견디게 하는 일은 모두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했습니다. 신라에도 장인이 있었지만 이처럼 거대한 목탑을 세우기 위해서는 더 깊은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공사장의 관리 하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백제의 탑을 세우는 유명한 장인 아비지라는 사람이 있사옵니다. 조정이 다시 크게 술렁였습니다. 지금 우리와 싸우는 백제의 사람을 청하자는 말이요? 그러나 자장율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탑을 세우려면 가장 뛰어난 손이 필요하오. 선덕여왕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라를 지키는 탑이라 하여 신라 사람의 손만 필요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좋은 기술은 하늘이 내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제의 장인 아비지를 황룡사 공사장으로 불러왔습니다. 아비지가 황룡사 터에 도착한 날 사람들은 그를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적국 사람이 우리 탑을 제대로 세우겠나? 혹시 일부러 무너지게 만들면 웃자겠노?
아비지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황룡사 터 한가운데 서서 오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탑은 너무 크고 무겁다. 기둥 하나를 잘못 세우면 신라 사람들은 백제 장인을 탓할 것이다. 제대로 세워도 백제 사람들은 나를 원망할지 모른다. 그때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먼 길 돌고 돌아오시느라 고생하셨소. 아비지가 돌아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차주전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인의 치맛자락에는 톱밥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찻주전자를 내려놓고 찻잔에 날아든 낙엽을 집어냈습니다. 저는 설하라 합니다. 황룡사에서 불사를 돕고 있어요. 아비지는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백제 장인 아비지요? 설하는 그를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더라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전쟁이 사람의 눈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비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는 백제 사람을 미워하지 않소? 설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워했죠. 전쟁으로 저희 가족도 많은 고통을 받았으니까요. 아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것이오? 설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절하고 기도할 탑 아닙니까? 장인의 고향까지 따져서야 되겠어요? 아비지는 찻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지만 그의 손끝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장 첫 기둥을 세우는 밤. 서라벌 일대와 먼 산에서 베어온 목재가 황룡사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소나무들이 소와 사람의 힘으로 운반되었습니다. 용춘이 공사를 감독하고 아비지가 백제의 건축 기술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신라 장인이 그의 지시에 따라 목재를 다듬었습니다. 아비지는 나무를 만질 때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 나무는 산에서 동쪽 바람을 오래 맞았소. 결이 한쪽으로 쏠려 있소. 이쪽을 기둥 안으로 돌려야 하오. 나무 성질을 거슬러 세우면 오래 못 갑니다. 신라 장인들은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솜씨에 말을 잃었습니다. 아비지는 나무의 작은 뒤틀림까지 알아보았고 쐐기 하나 끼움 하나에도 이유를 붙였습니다. 목탑은 힘으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오. 설하는 자주 공사장에 들렀습니다. 장인들에게 물을 나르고 다친 손을 싸매주고 밤이면 등불을 밝혔습니다. 중심 기둥을 세우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기둥은 탑의 심장이었습니다. 그 기둥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아비지는 기둥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 꿈에 백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소. 아비지는 찰주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때 땅이 울리고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금당문 쪽에서 노승과 장사 하나가 나타나더니 사람들이 들지 못하던 기둥을 세웠습니다. 눈을 돌린 사이 두 사람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하가 다가와 낮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 탑은 신라를 지키기 위한 탑이요. 그런데 나는 백제 사람이요. 내 손으로 신라의 하늘을 세운다면 내 고향은 나를 용서하겠소. 설하는 조용히 기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전쟁으로 가족을 잃었지요. 아비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설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탑이 전쟁을 더 부르는 탑이라면 저도 돕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탑이 전쟁에 지친 사람들의 두려움을 달래는 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지는 한동안 기둥에 기대어 말문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둥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대가 그렇게 믿는다면 오늘 밤만은 나도 그 믿음을 따라보겠소. 그날 밤 중심 기둥이 어렵게 세워졌습니다. 그 전에 목탑의 심초석에는 부처의 사리와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는 귀한 공약물이 봉안되었습니다. 설하는 고개를 들어 기둥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비지는 그런 설하의 옆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4장 사랑과 조국 사이.
시간이 흐르며 탑은 한층 또 한층 올라갔습니다. 황룡사터에는 매일 망치 소리와 톱 소리, 장인들의 구령이 울렸습니다. 아비지와 설아도 자주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인사만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두 사람은 고향과 가족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설아는 아비지의 손바닥에 박힌 나무 가시를 빼주었습니다. 백제장인의 손도 피가 나네요. 신라 사람과 다르게 날 줄 알았소. 설아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설아는 신라의 두려움을 말했고 아비지는 백제의 슬픔을 말했습니다. 백제에도 아이들과 아녀자들이 다들 어서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지요. 신라의 어머니들도 그들의 아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설아는 오라비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아비지는 백제에 두고 온 동생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탑 아래의 톱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느 날 설아가 물었습니다. 아비지님은 이 탑이 완성되면 백제로 돌아가실 거예요? 아비지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렇게 하고 싶소. 그곳이 더 편안하시니까요. 아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편안하지 않을 것 같소. 신라의 탑을 세운 손이라고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르지요. 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곳에 남으실 수는 없으신가요? 아비지는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백제 사람이요. 설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신라 사람입니다. 설아는 손을 내밀려다 치맛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아비지도 그 손을 보았지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아비지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서로 다른 편에 서 있는 것 같소. 설아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탑은 신라만의 탑이 아니라 부처와 중생을 위한 탑이라 생각해 주세요. 설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 탑 꼭대기에서는 신라 땅과 백제 땅이 다른 색으로 보일까요? 아비지는 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뒤로 아비지는 탑을 가리켜 신라의 탑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설아 앞에서는 그저 우리 탑이라고 했습니다. 5장 9층의 의미. 탑이 5층을 넘어서자 황룡사터는 더욱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높아질수록 바람은 거세졌고 나무는 더 정교하게 맞물려야 했습니다. 작은 오차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비지는 장인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손재주만으로 안 돼요. 마음이 흐트러지면 탑도 흐트러집니다. 한 사람의 실수가 모두의 죽음이 될 수 있어. 그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자장률사는 공사장을 찾아와 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비지, 그대는 탑을 어떻게 보고 있소? 아비지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둥이 버틸지만 살폈습니다. 이제는 이 탑을 올려다볼 사람들도 보입니다. 자장이 공사장 밖의 백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세워주시오. 자장률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비지는 물었습니다. 정말 탑이 외적을 막을 수 있습니까? 자장률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탑이 창과 칼을 막지는 못하지만 백성이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지요. 아비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날 밤 설아가 공사장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탑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하늘에 닿을 것 같네요. 아비지가 말했습니다. 높이만 세운다고 오래 가는 것은 아니오. 설아는 웃었습니다. 설아의 얼굴에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비지는 처음으로 마음속 말을 꺼냈습니다. 설아, 이 탑이 완성되면 나는 떠나야 할지도 모르오. 그러나 내가 이곳에 남긴 것은 탑만이 아닐 것이오. 설아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리 무엇을 남기십니까? 아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짐작이 갑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한 걸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비지는 그 한 걸음을 끝내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은은한 달빛 아래 서로의 얼굴을 보고 웃었습니다. 6장 탑이 완성되던 날, 마침내 황룡사의 하늘 위로 거대한 목탑이 솟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웅장함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경주의 들판에서, 월성의 담장 위에서, 시장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탑의 끝이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선덕여왕은 황룡사에 나왔습니다. 자장율사와 설하, 장인들과 백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비지는 사람들 뒤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탑의 꼭대기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세운 탑이었지만 완성된 순간부터 그것은 백성들의 것이었습니다. 신라의 하늘에 서고 백성의 눈 속에 들어가 두려운 시대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선덕여왕은 탑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탑을 부처께 올리노라.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고 장수는 물러서지 말라. 신라는 이 탑과 함께 오래 서리라. 백성들이 절했습니다. 그때 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비지는 그녀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황룡사에는 등불이 가득했습니다. 탑에는 바람이 불었고 높은 곳의 풍경이 맑게 울렸습니다. 아비지는 홀로 탑 아래에 섰습니다. 설하가 다가왔습니다. 언제 떠나십니까? 아비지는 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곧 떠나야 할 것 같소. 설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비지는 품에서 작은 나무 조각을 꺼냈습니다. 탑을 만들고 남은 향나무 조각이었습니다. 그는 그 조각에 작은 탑의 모양을 새겨두었습니다. 이것을 간직해 주시오. 설하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왜 제게 주시는 것입니까? 가끔은 이 탑을 세운 백제 장인을 기억해주면 좋겠네요. 설하는 눈물을 참았지만 뺨 위로 흐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 탑을 볼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겠습니다. 아비지는 말했습니다. 탑은 언젠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나무는 불을 이기지 못합니다. 세상도 전쟁 앞에서는 자주 무너집니다. 설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하는 작은 목탑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것까지 불에 타지는 않겠지요. 아비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은 끝내 서로를 안지 못했습니다. 황룡사 9층 목탑 위의 풍경 소리만 밤새 울렸습니다. 7장 신라의 하늘을 지킨 탑. 황룡사 9층 목탑은 세월 속에서 신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 탑은 우리나라를 지키는 탑이란다. 어머니들은 아이의 손을 잡고 황룡사 앞을 지나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병사들은 전쟁터로 떠나기 전 탑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디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이소. 농부들은 가뭄이 들면 탑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비를 내려 풍년이 들게 해주이소. 왕들은 나라가 흔들릴 때마다 황룡사를 찾았습니다. 탑은 말이 없지만 때로 수많은 말보다 강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탑은 여러 차례 위험을 겪었습니다. 벼락이 치고 불이 나고 바람이 목재를 흔들었습니다.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고 탄 곳을 다시 깎고 기울어진 곳을 바로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탑이 서 있는 한 신라의 마음도 무너지지 않는다. 세월이 흘러 머리가 휘어진 뒤에도 설하는 작은 나무탑을 품고 황룡사를 찾았습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의 손이 아직 이곳에 남아있군요. 설하에게 그 탑은 더 이상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달빛 아래 서 있던 한 사람의 손끝이었습니다. 설하는 탑의 기둥을 바라보았습니다. 표면 어딘가에 아비지의 손자국이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렀습니다. 신라는 사라지고 고려가 들어섰습니다. 왕조가 바뀌어도 황룡사 9층 목탑은 한동안 경주의 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탑을 신라의 보물이라 불렀습니다. 8장 몽골의 말발굽. 고려시대
동쪽 세상에 거대한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몽골의 말발굽은 초원을 넘어 여러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고려도 그 거대한 전쟁의 그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고려 조정은 강화도로 옮겨 항전했지만 육지의 백성들은 전쟁의 불길 속에 남겨졌습니다. 성은 무너지고 마을은 불탔고 사찰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경주에도 불안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몽골군이 내려온대. 집도 절도 다 불태운다 카더라. 황룡사는 괜찮겠지. 그 탑은 나라를 지키는 탑이니. 하지만 믿음보다 먼저 불길이 닿았습니다. 몽골군의 불길이 경주에 닿았습니다. 황룡사에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황룡사로 몰려와 울부짖었습니다. 승려들은 불경을 외웠고 백성들은 물동이를 들고 달렸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목탑은 불 앞에서 너무도 연약했습니다. 불길은 나무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약 600년 동안 신라의 하늘을 지키던 탑이 불꽃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탑 위 풍경이 불길 속에서 한번 크게 울렸습니다. 곧 쇳소리도 불길 속으로 잠겼습니다. 9장 불타는 탑, 사라지지 않는 마음. 황룡사 9층 목탑이 불타던 밤, 사람들은 오래전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불길 속에서 아비지가 세운 기둥이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이 이야기 속 설아가 그 광경을 보았다면 품속의 작은 탑을 더 세게 움켜쥐었을 것입니다. 불길은 그 모든 기억을 삼키려 했습니다. 탑의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굉음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사람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끝장이다. 늙은 승려가 제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이 탑을 가져갔구나. 그는 검게 탄 나무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본 탑까지 가져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올랐을 때 황룡사에는 검은 재와 무너진 목재만 남았습니다. 장육존상도 정각도 탑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경주의 하늘은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바라보며 더 큰 탑을 떠올렸습니다. 기억 속에서 다시 세워지는 탑. 검게 그을린 기둥에는 장인들의 도끼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에필로그. 오늘 황룡사지에는 초석만 남아 있습니다. 그 돌 사이를 걷다 보면 나무를 다듬고 기둥을 세웠던 사람들의 소리가 떠오릅니다. 선덕여왕의 결단과 자장율사의 발언, 아비지의 기술이 겹쳐 보입니다. 설아는 기록에 없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전쟁 속에서도 적국의 사람을 한 인간으로 바라본 누군가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돌 사이를 걷다 보면 이곳에 나무를 다듬고 기둥을 세웠던 사람들의 소리가 먼저 떠오릅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은 왜 사라졌을까요? 기록에는 1238년 몽골 침입으로 황룡사와 목탑이 불탔다고 남아 있습니다. 이후 탑은 다시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빈터에는 지금도 수많은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탑은 사라졌지만 그 탑을 둘러싼 이야기는 황룡사지의 바람 속에 남아 있습니다. 설아가 품었던 작은 나무탑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비지가 끝내 백제로 돌아갔는지 그곳에서 무사히 평안을 찾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불탄 목재의 냄새가 아니라 오래된 향나무의 향기처럼 부드러운 바람입니다. 빈 절터에 오래 서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의 탑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9층으로 솟은 목탑. 적국의 장인이 세웠고 전쟁에 지친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기도했던 탑. 그 곁에는 끝내 닿지 못한 인연도 있었습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은 사라졌지만 그 이야기는 황룡사지의 바람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달빛 내려앉고 아홉층 하늘탑 그림자 드리우네. 바람은 오래된 나무 향기 품고 무너진 돌 사이 기도는 남아. 신라 밤 하늘 지키네. 백제 장인 아비지 손끝이 나고 신라 여인 설아 눈물 머금네. 원수라 불리던 그날들도 고요한 물처럼 녹아내리고 사랑은 탑 아래 말없이 피네. 오르라 하늘 목탑 오르라. 전쟁의 밤을 넘어 솟아나라. 한층 한층 눈물 품고서 부처의 서원 안고 세워가네. 아홉 겹바람 속 새나라 세워가네. 몽골 불길 신라를 뒤덮던 밤 풍경 마지막 울음토 해내고 붉은 별처럼 기둥은 지고 설아의 품에는 작은 탑 하나 말 못한 사랑이 달빛에 졌네. 오르라 하늘 목탑 오르라. 전쟁의 밤을 넘어 솟아나라. 탑은 제가 되어도 기도는 남아. 황룡의 바람 속에 다시 서네. 불타는 먼지나 새벽이 오면 사랑과 믿음 눈물로 세워 우리 가슴에 아홉층 솟으리라. 아홉층 아홉 겹으로 솟아오르는 제 위에 다시 탑을 세우리라. 이 이야기는 역사 기록과 신라 설화를 바탕으로 하되 기록이 없는 부분은 문화재 스토리텔링 강사인 제 상상력을 더해 구성한 역사 설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